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0대 중반의 인천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사실 저는 바로 얼마 전에 충격적인 일로 파혼을 하게 되었어요. 믿었던 사람들이 저를 속이고 배신했고 뒤늦게 알게 되어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파혼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끔찍한 일이 왜 제게 일어나게 됐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꼭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고 제 판단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늘 높아진 언성과 울음이 가득했습니다. 도대체 두 사람이 어떻게 결혼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저희 부모님 사이는 굉장히 나빴어요. 견원지간이란 말처럼 아버지와 어머니는 근본적으로 종이 아예 다르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죠.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단순히 부모님이 싸우는 것 자체가 싫었는데 머리가 크고 나니 아버지의 행동이 문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일용직으로 건설 현장에 나가서 일을 했어요. 이른 새벽에 나가서 빠르면 오후 3시, 늦으면 오후 6시까지 일을 했죠. 때문에 초등학생일 때는 저와 부딪히는 일이 많았는데 아버지는 어린 딸인 저를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도 다정한 적이 없었죠. 아빠, 나 이거 맞춤법 몰라. 아빠가 알려줘. 아, 시끄러. 숙제는 혼자 하는 거야.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그래도 모르면 부모님한테 물어보라고 선생님이. 이게 숙제 안 하면 혼난단 말이야. 제가 기어가는 목소리로 반박하자 아버지는 발끈하셨습니다. 빌어먹을? 그럼 돈은 왜 받아? 돈 받고 가르치는 인간들이 부모한테 떠넘길 거면 모르는 게 있는지 확인하는 게 숙제야. 그걸 물어보고 가르쳐달라고 하고 그래야지. 요즘 선생들은 열정이 없어. 애들 가르치라고 세금으로 돈 받아먹는 주제에 부모한테 물어봐? 에이, 말세다 말세야.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거지. 저쪽으로 가서 혼자 해! 툭 하면 화를 내고 기차 화통을 삶아먹은 것처럼 소리나 지르는 아버지를 피하게 된 건 그 무렵부터였어요. 반면에 어머니는 달랐죠. 말투도 나긋나긋하고 늘 좋은 냄새가 풍겼던 어머니는 다정한 분이었거든요. 모르는 게 있으면 가르쳐주고 머리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는 그 시절에도 대학까지 나온 똑똑한 사람이었던 거죠. 두 분이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 역시 완전히 다른 환경도 있었습니다. 좋은 학벌을 가진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자격지심이 싸움을 알리는 시작이었거든요. 그런데 웃긴 건 아버지는 말싸움 자체도 잘 못했다는 거였습니다.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어머니에게 그저 박박 우기고 화를 내는 게 전부였죠. 여보, 민지 아빠. 내가 나가서 돈을 벌면 좀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당신도 알잖아. 민지도 이제 다 컸고. 도대체 왜 당신이 나를 이렇게까지 구속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일용직으로 우리 세 식구 먹고 사는 거 빠듯한 거 당신도 알면서. 안 된다고 했어. 내가 알아서 해. 그런 말은 꺼내지 말라고 분명히 저번에도 말했잖아. 내가 일을 쉰 적이 있어? 단 한 번도 없어. 그렇게 벌어온 돈도 부족하다 하는 게 문제야. 여보, 내 말을 듣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 왜 매번 주관적으로 생각을 해?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우리 가족에게 좋은 거 몰라? 객관적이고 주관적이고 난 어려운 말 그런 거 모르고.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당신은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똑바로 해. 제대로 살림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일을 한다는 거야? 답답하다고. 나도 나가서 돈을 벌고 싶다니까? 안 된다고! 나한테 계속 같은 말 하게 만들지 마.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으니까. 도대체 왜? 설마 또 나 의심하는 거야?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닐 거라고? 의심 아니야. 당신은 다른 남자 만났어. 내가 알아. 뭘 또 만나?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장 본다고 나가서 깜깜무소식 사람들이랑 만난다고 안 들어오고 그게 한두 번이야? 도대체 언제까지 그런 말을 할 거야? 민지 교육에도 안 좋아. 그거 병이야, 병. 병 아니야.
당신이란 여자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입 다물고 내가 시키는 것만 해. 내가 벌어오는 돈 아껴서 민지한테 좀 쓰고 살림이나 똑바로 하란 말이야. 여보, 닥쳐! 닥치라고 했잖아! 아버지는 몸만 컸지 꼭 어린아이처럼 싸우셨어요. 지우개가 선을 넘어오면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의처증도 모자라서 괴팍하고 성격도 이상한 아버지였기에 어린 나이였음에도 두 사람이 차라리 이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중학교 입학하고 나서 얼마 뒤에 실제가 됐죠. 의외인 것은 아버지가 저를 키우겠다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제게 와서는 애써 다정한 척 함께 살자고 부탁까지 하더군요. 그리고 언제나 다정했던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에게 저를 양보하려고 했었죠. 그때는 어머니 나름의 사정이 있었어요. 민지야, 엄마는 지금 돈을 벌 수 없으니까 일단 아버지랑 같이 있는 게 좋지 않겠니? 잠깐만 두 사람이서 살고 엄마랑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도 되고, 응? 당연히 저는 날뛰었습니다. 싫어, 싫다고 했잖아. 그럴 거면 차라리 이혼을 하지 마. 나 두고 가지 말라고. 난 엄마랑 살고 싶다니까? 아빠 말고 엄마랑 살 거라고. 나도 우리 민지랑 살고 싶어. 그런데 어른들의 사정이라는 게 있는 거야. 싫다고. 내가 싫다고 몇 번을 말해. 아빠랑 못 살아. 엄마도 알잖아. 제발. 그렇게 저는 학교도 가지 않고 단식 투쟁까지 하면서 기어코 어머니를 따라 나섰죠. 갑자기 저를 키우겠다고 나선 아버지가 미웠기 때문에 헤어지는 그 순간에도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면서 아버지의 연락을 전부 무시했고 앞으로 제 인생에서 어머니를 울렸던 아버지란 존재와는 인연을 끊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멍청하고 편협한 생각이었는지 살면서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에 비해서 훨씬 괜찮고 다정했던 어머니의 실체는 아주 조금씩 드러났죠. 하루는 어머니가 동네 빵집에서 빵을 잔뜩 사서는 말했어요. 민지가 제일 좋아하는 빵 사왔어. 엄마 좀 멀리 나가야 하니까 이거랑 우유랑 데워 먹고 그렇게 학교 가. 나 방학인데. 방학? 그랬어? 엄마가 정신이 없었네. 그럼 이거 먹고 좀 쉬고 있어. 숙제를 하든지. 어머니가 사온 빵을 보며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이거 땅콩이 들어있는데? 땅콩? 왜? 너 편식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잖아. 뭐든 골고루 먹어야 키가 큰다고. 애가 누굴 닮아서 이렇게 가리는 게 많은지. 아휴. 나 땅콩 알레르기 있잖아. 이거 먹으면 죽어. 아, 그래? 그랬나? 그래도 먹어버릇하면 괜찮아져. 몸에 안 맞는 건 계속 피하기만 해서 그래. 예전엔 독에 익숙해지려고 독도 집어먹었다고 하잖아. 아마 알레르기도 그럴걸? 기도 막혀서 죽는다고. 나 어릴 때 학교에서 먹고 병원에 실려간 거 잊었어? 아유, 참 그랬지. 아휴, 진짜 누굴 닮았지 그렇게 까다로워. 알았어, 그 엄마가 바꿔올 테니까 일단 라면이나 끓여 먹고 있어. 좀 늦을 수도 있으니까 문단속 잘하고. 그날 어머니는 일주일 넘도록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빵을 밖으로 나갔다 오겠다고 해놓고 손에는 어떤 것도 들려있지 않았고요. 그때 제 나이는 고작 1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방학이었기에 학교에서 급식도 먹지 못했고 고작 이틀 만에 집에 있는 라면도 다 떨어져서 쫄쫄 굶어야 했죠. 하지만 그것보다 끔찍했던 것은 어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늦은 밤이면 술에 취해 문을 두드려대던 아저씨들이었습니다. 에이, 자기야, 잘못했어. 이 문 좀 열어봐. 진짜 나랑 헤어지겠다는 거야? 미친년아, 당장 문 안 열면 부셔버린다. 이런 말들을 시작으로 밤새 쿵쿵거리던 각기 다른 아저씨들에게 어머니가 집에 없다고 했었는데 어떤 남자는 반쯤 풀린 눈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으며 말했죠.
엄마랑 닮았네. 너 예쁘다. 아저씨, 안에 들어가서 너희 엄마 좀 기다려도 될까? 싫어요. 어쨌든 엄마가 없으니까 얼른 가세요. 아니, 아저씨가 너랑 이야기도 좀 하고 너희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도 말하고 싶고 내가 우리 아가씨의 새 아빠가 될 수도 있잖아. 어때? 가시라고요. 용돈이라도 주겠다니까. 아저씨 너무 추워서 그래. 어? 자신의 몸도 가누지 못하면서도 그 선명하던 눈빛이 어찌나 소름이 끼치던지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가끔 그 아저씨의 끈적거리는 눈빛은 제 악몽으로 나타날 정도였습니다. 문을 닫으려는데 강제로 문 사이에 발을 끼워 넣던 사람을 밀어내고 혼자 귀를 막고 한참이나 숨죽이고 있어야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는 일주일을 저를 방패로 삼고 집에 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돌아오고 얼마 안가 어머니의 진짜 모습까지 알게 됐죠. 어김없이 술을 먹고 찾아와 행패를 부렸던 남자와 어머니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거든요. 남자는 마치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따졌죠. 감히 네가 날 배신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어? 남편이랑 이혼하면 나랑 산다고 그랬잖아? 무식하고 돈 없는 남편 싫다며? 내가 최고라며? 그럴 거면 나한테 뜯어간 돈 내놔! 그러자 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더군요. 내가 달라고 했어? 네가 나 좋다고 준 거잖아. 근데 찌질하게 뭐? 돈을 내놔? 차라리 고소를 해. 내가 바람 피운 여자한테 용돈 좀 챙겨줬는데 다시 받고 싶다고 그렇게 해. 야, 너 나한텐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내 조강지처 자식 새끼들 다 버리고 이혼하고 왔는데 내 재산의 절반을 주면서까지 당신을 택했는데 이제 와서 이럴 순 없는 거야. 나랑 영원히 함께 한다며. 변하지 않을 거라고 그랬잖아. 사랑은 원래 이런 거야. 솔직히 당신도 그거 알잖아. 영원한 게 사랑이면 애초에 조강지처를 버리면 안 되는 거지. 나랑 바람 피운 순간부터 너도 똑같은 인간이야. 웃겨. 조강지처? 언제는 뚱뚱한 마누라랑 살기 싫다고 죽는 소리라더니 자식 새끼도 피 빨아먹는 거머리라고 했잖아. 그래놓고 뭘 대단한 사랑을 했다고 나한테 이래? 그러는 너도 네 딸 귀찮다고 했잖아. 임신하는 순간부터 끔찍했다고 했고. 근데 난 다 버리고 왔는데 넌 왜 달고 나왔냐? 아, 설마 그래서 그래? 내가 내 자식들 버리고 왔으니 네 딸 연애 못 거두겠다고 할까봐? 왜? 지금 만나는 놈은 네 딸도 받아준대? 좋아. 그럼 나도 그렇게 할게. 하면 되잖아. 나도 받아주겠다고. 됐니? 미쳤어? 그 사람이랑 잘 되면 내 딸은 어디든 보낼 거야. 그 사람도 자식들 있거든. 그래서 데리고 가는 건 무리야. 애초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고. 독한 년. 너 원래 그런 여자였어? 몰랐니? 나 원래 이런 여자야. 그래서 좋아한 거 아니었어? 난 남자 능력만 봐. 젊을 때는 세상 물정을 몰라서 좋아 죽는 남자를 만났지만 살아보니 그렇더라고. 사랑이 밥 안 먹여주더라고. 그러니 더 능력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 거지. 그곳에는 제가 알고 있던 어머니는 더는 없었습니다. 따뜻하고 다정해 보였던 어머니는 애초에 제게 관심조차 없었죠. 거머리, 기생충, 걸림돌이라고 불리는 게 저였고 애초에 어머니는 그런 저를 아버지에게 두고 올 생각만 했던 거였어요. 즉, 어머니가 말하는 어른들의 사정이라는 게 돈이나 현실적인 게 아니라 새 출발을 위해서 혹을 떼고 싶다는 거였죠. 그런데도 울고불고 하면서 절대로 이혼을 하지 말라고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저를 데리고 온 거였습니다. 다른 남자와의 재결합을 목적으로 그때는 다시 저를 버릴 생각으로 말이죠. 또 괴팍하고 우악스럽게 보였던 아버지의 의처증은 정당했으며 어머니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던 것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저는 그 모든 걸 알게 된 다음 날에 아버지와 살던 집으로 향했어요. 스스로는 다 컸다고 생각했지만 그저 어린 10대였던 제 생각은 이랬죠. 내가 없어지면 놀랄 거고
모든 진실을 알았다는 걸 알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될 거야. 하지만 어머니는 애초에 저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멀쩡하게 있었지만 어디야? 하는 문자조차 아예 없었거든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희 집 문 앞에서 그렇게 다툰 건 역시 제가 들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죠. 아버진 집에 계시지 않았어요. 제가 주변 이웃에게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지가 있던 곳은 바로 병원이었죠. 제가 집으로 돌아가기 고작 일주일 전에 건물 옥상에서 투신을 했다고 하더군요. 아마도 목숨을 끊기 위해 했던 선택 같았는데 아버지는 척추를 크게 다쳐 두 다리만 잃었죠. 언제 씻었는지도 모를 머리에 수척한 표정으로 멍하니 창문만 보던 아버지는 뒤늦게 저를 발견하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원망할 줄 알았던 아버지의 첫마디는 민서, 너 밥은 먹었니? 였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만 저었죠. 그러자 아버지는 그런 저에게 오라고 손짓하고는 누군가 병문 안으로 들고 온 빵과 과일을 손에 쥐어주며 이어 말했습니다. 땅콩은 없어. 저기 냉장고에 우유가 있으니까 그거랑 같이 먹어라. 꼭꼭 씹어야 해. 결국 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 미안해. 아빠 믿어줬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아니야. 넌 어리다. 어린애가 이해할 필요는 없어. 아빠가 미안하다. 이런 모습이라서. 그리고 뒤늦게 알게 된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도 병원 관계자들의 이야기로 알게 된 거죠. 바로 아버지가 글을 읽지 못한다는 걸 말입니다. 겨우 자신의 이름 석자를 쓰고 숫자를 계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거죠. 간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하도 화를 내고 자긴 모른다고 우리한테 다 하라고 그러셔서 정말 곤란했어. 근데 나중에 그게 미안했는지 사실을 말씀해 주시더라고. 너도 몰랐지? 네, 저는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분들 의외로 많아. 나이 들면서 글을 모른다고 하기 부끄러우니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복지사랑 연결도 해주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은 알아볼 테니까 학생은 아버지 곁에 잘 지켜. 알았지? 나중에 퇴원 후에 글도 가르쳐 드리고.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죠. 어린 시절부터 숙제만 해달라고 하면 성질을 냈던 이유가 바로 본인이 글을 읽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걸요. 저는 그런 속사정도 모르고 아버지가 그저 저를 귀찮아하고 싫어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제게 관심 없던 어머니가 숙제를 도와준 걸로 다정하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말이죠. 때문에 그때 저는 제 인생의 가치관 전부가 바뀌게 되었어요. 다신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퇴원한 후에 저는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도우며 살게 됐죠. 물론 아버지에게 글을 읽는 법도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엔 100점이냐? 어때? 너희 아빠 공부 열심히 했지? 아니, 하나 틀렸어. 그래도 99점. 그래도 이제부터는 동화책을 베껴서 쓰는 연습을 하면 되겠다. 이 정도면 거의 맞은 거야. 나도 가끔 틀릴 정도로 어려운 맞춤법이거든. 근데 민서야, 그건 나한테 좀 어려운데 좀 천천히 하면 안 되겠냐? 안 돼. 아빠 검정고시 봐야 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해야지. 그리고 아빠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지금도 이렇게 빨리 실력이 늘었잖아. 내가 봤을 때 아빠는 머리가 좋은 것 같아. 정말? 정말 그래? 당연하지. 내가 그래서 공부도 잘하는 거잖아. 이거 다 유전이야. 하지만 너희 엄마는 대학도 나오고. 엄마 이야기는 하지도 마. 난 아빠 닮았어. 장애가 있는 아버지를 돌보고 가르치고 제 공부까지 해야 했기에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2년 남짓한 시간보다는 덜 힘들었다는 거였어요.
여전히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툭툭 말하고 목소리만 큰 아버지였지만 저는 그 안에서 진심을 구분할 수 있었죠. 아버지는 어머니와는 달리 제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못 먹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물가가 올랐다며 살 것도 없다는 아버지의 장바구니에는 늘 제가 좋아하던 반찬만 가득했죠. 부업이라도 하겠다며 어설프게 박아놓은 인형 눈알, 얼마나 자주 다림질을 했는지 번들거리던 제 교복까지도 저는 사랑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듬뿍 먹고 자란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까지 성공하게 됐죠. 하지만 사회생활은 제 가치관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룹이 형성되고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튀는 사람들은 배척을 하고 거기에 어울리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죠. 그리고 전 확실히 이상하고 괴상해서 어울리기 싫은 사람이었습니다. 민지씨,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 봤어? 얼굴 아주 싹 갈아엎었더라. 적당히 갈아엎은 게 아니야. 성형괴물 수준. 듣기론 개명도 했다고 하고. 얼굴도 뜯어고치고 개명까지 했으면 무슨 사고라도 친 거 아니겠어? 성격도 어찌나 뭐가 났는지 피해의식도 쩔더라고. 그래요? 사정이 있겠죠. 아니야, 소문이 났다니까. 예전에 무슨 술집에서 일을 했대. 신분 세탁 싹 다 하고 우리 회사에 낙하산으로 들어온 거라고 하던데 이 회사 임원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사정이 있겠죠. 더구나 소문은 믿을 수도 없잖아요. 진짜로 선배 말처럼 술집 다녔으면 이 회사에 굳이 들어올 필요도 없고요. 돈 잘 버는 일 두고 왜 고생을 해요? 취직이 목적이 아니라 취집이 목적일 수도 있지. 좋은 남자 만나서 새 출발하려고.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게 욕먹을 사유는 아니잖아요. 본인 선택이죠. 듣다 보니 좀 그렇다? 민지 씨는 사람 참 이상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 내가 언제 그렇다고 했어? 그냥 들리는 소문이 그러니까 이야기 좀 하자는 거지. 진짜 웃겨. 제 성격은 호불호가 많이 나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좋아하는 사람들은 소수였고 대부분이 저를 싫어했어요. 누군가를 욕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사람들은 특히나 제 존재 자체만으로도 거슬려 있죠. 정의로운 척한다, 판사질한다면서 제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저 저는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것 외에는 믿지 않았던 것뿐이었는데 말이죠. 다행이라면 아주 적은 인원은 저를 진심으로 잘 따라줬다는 거였습니다. 개명하고 성형을 했다는 신임 역시도 그랬죠. 저 선배 아니었으면 회사 생활 못 견뎠을 것 같아요. 얼굴 때문에 학창시절에 따돌림을 당했던 것뿐인데 회사에 그런 소문이 나고 저랑은 밥도 안 먹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혼자 먹는 게 힘든 일인가? 제가 묻자 신입은 씩 웃더군요. 이래서 선배가 좋아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저는 어릴 때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가 밥 먹는 게 참 그래요. 혼자 먹는 게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또 따돌림 당하는 것도 무섭고 뭔가 서럽기도 하고요. 선배님은 안 그러세요? 응. 일단 혼자 먹으면 좋은 걸 생각해봐. 박 과장님 따라가면 동태탕만 먹고 오 차장님 따라가면 해장국만 먹거든? 내가 굳이 그 사람들이랑 먹으면서 싫어하는 음식 안 먹어도 되잖아. 그리고 혼자 가면 줄도 안 서도 되고 어쩔 때는 빨리 들어가고 얼마나 좋은데. 정말 좋은 점이 더 많네요. 선배, 고마워요. 보통 이런 말 하면 위로를 해주던데. 저는 어색해서 콧잔등을 긁으며 말했죠. 우리 엄마는 나 어릴 때 바람났고 아버지는 장애인이야. 보통 이런 말 하면 다들 입을 닫더라고. 근데 난 그런 거 별로. 내가 잘 살았으면 된 거지. 난 아버지한테 사랑받으며 컸고. 그러니까 너도 과거에 잊지 마. 지금 얼굴 예쁘고 이름도 네가 원하는 걸로 바꿨잖아. 새롭게 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럼 그 이름에 과거를 끌어들이지 말라는 말이야. 누군가에게 제 조언은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일부의 구성원일 뿐 앞서 말했듯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 문제가 제 발목을 잡았죠. 업무에서 배제가 되고 저와 한 팀이 되는 걸 싫어했습니다.
이 사회생활이라는 게 저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었기에 경고는 쌓였고 업무 성적도 나오지 않았죠. 그러다가 결국 저는 권고사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약간은 충격적인 결과긴 했지만 그래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그 후로도 비슷한 일로 몇 번이나 회사를 옮겨 다녔고 결국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차라리 내가 사업을 시작하자. 제가 사업을 시작한 것은 29살 여름이었고 푹푹 찌는 더위에 에어컨도 없는 작은 사무실을 임대했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전 직장에서 저를 따르던 사람들이 제 곁으로 왔어요. 월급도 보장 못해주고 망할 수도 있는 사업이지만 상관없다는 5명의 직원을 이끄는 대표가 됐죠. 사업을 성공하는 공식에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운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업체는 거의 99% 노력이었습니다. 저보다 더 노력한 직원들이 이룬 성과였죠. 그렇게 내리 3년을 달렸고 누가 봐도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의 위치가 됐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제 곁을 지켜주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죠. 그때의 제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정갈하고 바른 제 글씨체와 똑 닮은 아버지의 글씨로 적은 유언장에는 제가 본인의 딸이어서 행복했노라 적혀 있었죠. 그리고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좀 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그땐 자신이 글을 알려주고 싶다는 소망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몇 번이나 읽으면서 오열하고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어요. 그때 직원들이 저를 돕지 않았다면 장례식도 제대로 치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문득 담배가 떠올랐고 저는 직원들에게 담배를 달라고 했어요. 바로 아버지를 위해서였죠. 대표님, 저기 향이 있는 곳에 꽂아두면 되지 않을까요? 직원은 담배를 주며 말했고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늘 밖에 나가서 태우셨어. 절대로 여기선 안 피우실 거야. 그런 분이었거든. 그렇게 담배를 하나 들고 나와서 저는 담배에 불을 붙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담뱃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한참 칙칙거리며 라이트만 켜고 있는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죠.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가져다가 불을 붙이면 담배는 타지 않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남자는 자신이 입으로 담배를 가지고 가서 불을 붙인 뒤 제게 전해줬어요. 그리고는 저희 아버지와는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죠. 진즉에 찾아뵀어야 했다면서 후회했고 씁쓸한 표정으로 담배가 타들어가는 순간까지 제 곁에 있어줬습니다. 이상하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저는 그 사람 옆에서 굉장히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게 인연이 되어 몇 번 만나게 되었고 몇 달 후에는 연인이 됐죠. 승태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한 용접 기술자였습니다. 그 사람의 커다란 손은 마치 제 아버지처럼 굳은 살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죠. 성격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배려심이 많았습니다. 조금 의아한 것이 있다면 홀어머니와 여동생이 있다고 했지만 가족 이야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다는 거였어요. 제가 물어보면 거절하진 못하고 알려주겠지만 저 역시도 일부러 가족들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어머니나 아버지에 관한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사실 일부러 숨긴 것도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제 과거가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감추지 않고 연애를 했었는데 그게 늘 제 약점이 되어 왔기 때문이었어요. 의심이 많던 첫 남자친구는 너도 결국 네 엄마랑 똑같은 짓 하는 거 아니야? 하고 저를 공격했고 마마보이였던 두 번째 남자친구는 우리 엄마가 너는 괜찮다고 하시는데 아버님이 극단적인 선택하려고 했다는 건 좀 그렇다고 걱정 많이 하셔 라며 제게 아버지와 인연을 끊으라고 설득했죠. 그래서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더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충 평범했다, 나쁘지 않았다는 식으로만 말했어요. 그래서인지 저희 만남은 굉장히 순조롭게 이어지기만 했죠. 만남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왔는데 막상 결혼을 하겠다고 나서자
남자친구인 승태 씨의 반응은 애매했습니다. 승태 씨는 청혼을 한 사람인데 반응이 왜 그래? 그야 자기는 결혼 생각이 없다고 했잖아. 그런데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맞아. 나 솔직히 이전부터 결혼 생각은 전혀 없었어. 결혼에 대한 로망도 없고. 근데 갑자기 왜 생각이 바뀐 거야? 솔직히 말하면 승태 씨 어머니 때문이라고 해야 하나? 좋은 분 같아서 나한테 정말 잘해주셨고, 물론 아직은 잘 모르지만 말 한마디를 생각하고 이야기한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결심이 섰어. 내가 아니라 우리 엄마 때문에? 솔직히 사람 1년 만났다고 해도 다 아는 건 아니잖아. 그래도 승태 씨가 날 좋아하는 건 알겠어. 승태 씨 눈빛, 날 배려하는 걸 보면 느껴지거든. 그런데도 뭔가 거리를 둔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게 느껴져서 확신은 없었는데 어머님을 뵈니까 알겠더라고. 원래 타고난 게 조심스러운 사람이라는 거. 제 말에 승태 씨는 살짝 웃었죠. 진짜 민서 너는 특이해. 그런 것까지 볼 줄은 몰랐네. 그럼 내 동생은? 동생은 일단 날 싫어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사정이 있겠지. 만남이 이루어진 날은 딱히 남자친구의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릴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동네의 유명한 식당에 갔는데 우연히 식사를 하던 어머니와 남자친구의 여동생인 승아 씨를 보게 된 거였죠. 자리가 급조되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한 거였는데 여동생인 승아는 저를 처음 보자마자 싫어했어요. 승태 씨와도 사이가 좋지 않은지 계속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도 승태 씨의 어머니는 인자한 미소를 보이며 저를 신경 써주셨습니다. 민서 씨라고 했죠? 아가씨가 보니까 왼손잡이군요. 그럼 우리 아들이 자리를 잘못 잡았네. 좀 더 편안하게 밥 먹을 수 있게 자리를 바꾸는 게 좋겠어요. 저는 괜찮은데. 아니요, 제 아들이 눈치가 좀 없어요. 앞으로는 신경 써서 자리 잡게 가르쳐야지. 나이가 40, 50이 돼도 가르칠 게 아직 남았어요. 아가씨가 이해해줘요. 네, 감사합니다. 제 말에 동생 승아 씨는 한숨을 푹 쉬었죠. 엄마, 우리랑 같이 먹는 거조차 불편할걸? 나도 체할 것 같아. 그냥 먹고 빠지면 되는 거잖아. 무슨 식사를 한다고 그래? 밥 한 번은 편안하게 못 먹네. 승아, 너 정말 이럴 거야? 오빠 여자친구라고 하잖아. 우리 집 식구 될 수도 있고. 식구?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무슨 식구야? 그러더니 승아 씨는 저를 보며 이어 말했습니다. 저 죄송한데 솔직히 그쪽 별로거든요? 오빠를 특별히 아껴서 아까워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싫은 거. 무슨 뜻인지 알아요? 초면이 어쩌고 예의 차리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괜찮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뻔뻔하네. 소름 끼칠 정도로 뻔뻔해. 약간 이상하긴 했어요. 말을 섞은 게 통틀어서 10분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제가 뭔가 실수를 저지른 적도 없었는데도 대놓고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은 쓰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도 저를 싫어했던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타격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결정하고 바로 얼마 후에 우연하게 승아 씨를 다시 보게 됐죠. 바로 저희 회사에 면접을 보러 왔던 겁니다. 제가 면접을 진행하지 않아서 초반엔 모르다가 인사를 하며 나오는 걸 마주치게 된 거였죠. 분명 다른 직원들 앞에서는 활짝 웃는 얼굴이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밥맛이 떨어진 사람처럼 표정을 굳히며 말하더군요. 언니가 여기 대표인 건가요? 일부러 여기로 온 건 아니니 오해는 마시죠. 저는 몰랐고 알았으면 오지도 않았을 테니까. 재수가 없으려니까 뭐 이런. 알겠으니 저희 면접비는 그 즉시 드리거든요. 그건 받고 가세요. 됐거든요? 그냥 똥발 봤다고 생각할게요. 왜요? 뭐 그렇게 하면 저희 엄마랑 오빠한테 잘 보일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사람을 이렇게 농락하고? 돈으로 사람 마음 사겠다는 건가? 대표라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일부러 나 붙인 거죠? 나 엿먹이고 싶어서. 저는 면접에 관여하지 않아요.
승아 씨가 이력서를 넣었는지 아닌지도 몰랐고요. CS 경력이 있으니까 면접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엿먹이고 싶어서 내 지위를 이용하고 내 시간을 써가면서까지 우리가 가까웠나요?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승아 씨가 싫다고 해도 결혼하면 그만인데 승아 씨랑 내가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뭐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정당하게 얻은 기회를 감정 때문에 스스로를 폄하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저 편안하게 내가 나쁜 년이 되면 씩씩거리면 끝이겠지만 결국 본인 능력으론 이 회사에 입사 못할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 말하는 거잖아요. 진짜 어이가 없네. 대표면 다야? 좀 잘 나가면 다야? 누가 누굴 가르쳐? 그때 저희 직원 중 막내가 제게 삿대질을 하는 승아 씨를 막아서며 제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저희가 저희 선에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처리한다는 거죠? 그야 적절하게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해서 면접비는 지급하고요. 저는 그런 직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타이르듯 말했죠. 사람이 쓰레기입니까? 처리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그런 거 없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내 직원이고 이 회사 식구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나한테 욕을 하든 뭘 하든 난 괜찮아요. 아는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내가 이전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러니까 그런 감정적인 부분 다 빼고 오로지 면접, 기록, 경력만 확인하고 채용하면 됩니다. 아셨죠? 제 말에 앉아있던 직원들이 일어나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알죠? 우리 회사에서 팝을 만들면 그 즉시 해고인 거. 그냥 사람만 봅니다. 나이도 숫자일 뿐입니다. 장애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실력과 의지만 있으면 그만큼 보상을 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약속이니까요. 수직적인 구조가 싫다고 수평적인 것만 고집할 것도 아니고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망해도 같이 망하고 흥하면 같이 나누는 게 우리 회사입니다. 솔직히 직원 대부분이 회사 생활에 적응 못해서 도망친 사람들 아닙니까? 직원들이 제 말에 작은 함성을 지르자 승아 씨는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죠. 사실 그럴 만하긴 했습니다. 어떤 회사라고 딱 꼬집어서 말하긴 힘들지만 저희 회사는 기존의 다른 사업장과는 분위기 자체가 달랐죠. 출퇴근하기 싫다는 직원은 재택근무를 했고 강아지를 데리고 오겠다는 직원도 있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복장도 정해진 규칙이 없으니 슬리퍼 질질 끌고 온 직원들도 많았죠. 영업을 도맡고 있는 인원만 제외하고는 모두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이 번잡하다고 해서 출근 시간까지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조절하게 했어요. 짧은 시간이라도 결과만 온전하다면 저는 그 어떤 것도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회사 인원이 늘어나도 자유로운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했고 그게 몇 년간 쭉 이어지고 있었죠. 저는 승아 씨에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좋아요. 직원들도 좋고 복지도 좋고. 다니고 싶죠? 참나. 뭐 다니고 싶다고 하면요? 결과는 5일 후에 통보될 거라고요. 기가 차서. 근데 저희 오빠한테도 말할 거예요? 저 여기 면접 본 거. 말해달라는 건가요? 그거 청탁인데. 아니거든요? 말하지 말라고요. 짜증나니까. 우리 엄마한테도요. 비밀로 좀 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는 몰라요. 합격 여부 모른다고요. 대표라면서 왜 몰라요? 저는 기록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걸 못하거든요. 아마 제가 뽑으면 한 1년은 봐야 될 거고 그런 사람이라서 저는 채용에 관여 못하게 밀려났어요. 그쪽 진짜 특이한 거 알죠? 네, 압니다.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만에 하나 합격하게 되면 어차피 저랑 일하는 거 아니니까 서로 신경 끄죠. 혹시나 욕하더라도 앞에서 대놓고 미워하는 게 좋아요. 우리 직원들이 뒤에서 욕하는 것보다 앞에서 욕하는 걸 좋아해서요. 승아 씨는 결국 저희 회사에 합격했습니다. 재택근무를 희망하고 있긴 했지만 교육을 받아야 하기에 당분간은 출근을 하게 되었고요. 알고 보니 공황장애가 있어서 그렇다고 했죠.
때문에 저희 회사 식구들은 승아 씨를 위해서 되도록 조용한 곳에서 소수의 인원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당연히 출퇴근 시간 역시 배려해줬고요. 혼잡한 지하철 시간을 피하게 해준 거죠. 그런 배려 때문인지 뭔지 다시 마주치게 된 승아 씨는 이전보다는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진짜 안 마주치네요. 대표라면서 출근을 하긴 해요? 당연히 하죠. 근데 저는 현장을 주로 뛰니까요. 직원 시키면 되잖아요. 글쎄요. 힘든 일이니까 제가 하는 게 맞죠. 그래야 돈을 더 가지고 가도 뭐라고 안 할 테니까요. 승아 씨는 일은 할 만해요? 승아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근데요, 꼭 저희 오빠랑 결혼을 해야겠어요? 이렇게 대표고 생각보다 회사도 탄탄하고 돈도 잘 벌고 우리 오빠 뭐가 볼 게 있다고 결혼을 해요? 그야 그렇죠. 근데 뭐가 더 볼 게 있나 싶어서 결혼하는 거죠. 다 알면 누가 결혼을 하겠어요. 알고 싶은 사람이라 결혼을 하는 거죠. 약간 씁쓸하긴 했습니다. 저를 좋아하는 직원들이 워낙 많아서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저에 대한 인식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지만 승아 씨는 결혼식을 앞둔 날까지도 제게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럼에도 결혼은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저는 평생 입으리라 생각하지 못했던 드레스를 입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죠. 많은 하객이 참석하진 않았어요. 저희 회사 식구들, 제 친구들 몇 명이 전부였고 예비 신랑인 승태 씨 역시도 저와 비슷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사진을 찍고 있는 그때 모자에 마스크까지 쓴 사람이 눈치를 보다가 신부 대기실로 들어오더군요. 순간 승태 씨의 전 여자친구인 줄 알고 상상의 나래를 펼쳤지만 아니었죠. 누구... 승아 씨? 아니 아가씨? 대표님, 쉿! 오빠는요? 밖에 친구들하고 인사하고 있을 거예요. 사진 찍으러 왔어요? 아니요, 저 언니한테 진실을 말하려고 왔어요. 저 나름 진짜 머리 터지게 고민하다가 온 거거든요? 이 앞에서 몇 번이나 걸음을 멈췄는지 몰라요. 그래도 이혼보다 파혼이 나은 건 알고 있죠? 저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진짜로 미안해요.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오빠 둘 다... 아니, 저까지도 복수에 미쳐서 언니 끌어들인 거예요. 저는 진짜 계속 말렸는데도 둘 다... 언니, 너무 미안해요. 진짜로 미안해요. 복수? 무슨 복수요? 진정하고 말을 해봐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몸을 떠는 승아 씨의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주변을 살피고 계속 눈치를 살피고 있었죠. 저는 움직이기도 힘든 드레스를 끌고 아가씨 곁으로 가서 그런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언니 어머니요. 저희 엄마요? 엄마가 왜요? 우리 아빠랑 바람난 여자가 언니의 친모니까요. 그게 무슨... 잘 들어요. 언니네 아버지 장례식에 우리 엄마랑 나 그리고 오빠가 찾아간 거 그것부터가 모두 복수였단 말이에요. 제가 언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싫어한 건 그 여자랑 언니가 닮아서였고 우리 엄마가 언니한테 잘하는 거 그건 결혼한 다음에 시집살이 시키고 이혼까지 시켜버리려고 연기한 거란 말이에요. 제 말 못 믿을 거 알아요. 근데 저 진짜 노력 많이 했어요.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설득도 했고 오빠한테도 말했는데 둘 다 완전 미쳤다고요. 머릿속이 하얗게 질린다는 말이 뭔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뇌는 마치 작동을 멈춘 것처럼 끄덕거렸고 제 머릿속은 오로지 복수라는 단어만 둥둥 떠다녔죠. 그러다가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에 몸을 떨며 울던 그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복수를 왜 나한테 해요? 엄마 생각은 이래요. 모두가 불행해져야 한다고. 마치 우리 가족처럼. 내막은 이랬어요. 장애인이 된 저희 아버지의 임종 소식을 듣고 찾아온 그들은 울고 있는 저를 보면서 일종의 안도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파괴했던 가정 역시 완벽하게 불행해졌다고 말이죠. 그런데 저를 따르는 직원들이 저를 대표님이라고 불렀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좋은 차에 좋은 직업까지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해요. 그러니 예비 시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시켜 제게 접근하게 했다고 합니다. 잘 꼬드겨서 결혼하고 돈을 빼돌려 이혼을 하도록 말이죠. 저는 예비 시누이인 승아 씨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식장으로 향했고 그땐 신랑이 입장하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갑자기 나타나자 장내는 소란스러워졌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시어머니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죠. 시어머니는 처음엔 놀란 눈으로 저를 봤지만 곧 뒤따르는 승아 씨를 보고는 상황을 파악한 듯 말하더군요. 그래, 민선이가 이미 알아버린 것 같으니 뭐라고 할 수 있겠니? 아쉽지만 이걸로 됐지. 적어도 네 얼굴에 똥칠 정도는 할 수 있었으니 됐어. 더러운 엄마 피 어디 가겠니? 시어머니는 일부러 하객들에게 들으라는 듯 크게 이어 말했습니다. 여기 이 여자 엄마가 내 남편이랑 바람나서 가정 파탄시킨 그런 여자예요. 다들 아세요? 대표? 웃기네. 이 여자 엄마란 여자가 그런 여자라는 거 알고 있어요? 몰랐죠? 저는 그 말에 반박하려고 사회자가 가지고 있던 마이크를 가지고 왔죠. 그래요. 내 엄마, 우리 아빠 버리고 다른 남자 만난 더러운 여자죠. 근데 아쉽게도 똥칠은 못했네요. 저희 쪽 하객들은 이미 다 알거든요. 다들 알고 있지? 내 엄마가 남자에 미쳐서 우리 아빠는 죽으려고 했었고 딸인 나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자란 거 알지? 주변에서는 제가 호응을 유도했다는 걸 알고 있다며 맞장구를 쳤고 시어머니의 표정은 더더욱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이어 말했죠. 복수? 당신의 그 복수심에 희생된 자기 자식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화나는 건 날 속인 게 아니라 당신의 그 별거 없는 복수 때문에 자식들이 희생됐다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남자에 미쳤으면 그럼 당신은 복수에 미친 거 아닌가요? 네가 뭘 알아? 난 그 일로 내 뱃속에 아이를 잃었어. 곧 태어날 아이를 잃었다고. 네 엄마 때문에 우리 집은 박살났고 내 아들, 내 딸도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가볍게 말해? 넌 몰라. 네 엄마가 우리 집 안방까지 밀고 들어와서 이혼을 요구했어. 내 자식들한테 욕을 하고 내 머리채까지 잡았고 난 충격으로 애를 잃었지. 그때 내가 받은 상처, 내 딸과 아들이 받은 상처 네가 알아? 우리가 그날 이후로 어떻게 살았는지 아냐고? 적어도 당신보다는 좀 알죠. 성태 씨는 거절을 잘 못하더군요. 안 된다는 말을 무서워하는 사람, 싫다는 말을 하면 눈치를 보는 사람. 보통은 억압된 환경에서 자라면 그렇게 됐죠. 그리고 승아 씨는 공황장애가 있더군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잘 가지 못하고 주변의 시선에도 부담을 느껴서 가시를 세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은 그걸 모르고요. 나도 알아. 내 자식인데 왜 몰라? 그래요, 알겠죠. 머리로만. 사람이 바글거리는 식당에 끌고 간 것만 봐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건 보여요. 자식을 잃은 거 물론 힘들었겠죠. 제가 감히 추측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경험이었겠죠. 그런데 당신은 그 과거 때문에 곁을 지켜주는 자식들에게 얼마나 다정했나요? 억지로 결혼까지 시킬 정도로 억압하진 않았나요? 현실을 보세요. 저한테 똥칠하려고 당신 자식들 얼굴에 뭘 묻히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얼굴이 행복해 보이는지. 아니야. 내 아이들은... 제 말에 시어머니는 부정하더니 울고 있는 승아 씨의 얼굴을 보고 주저앉았고 승태 씨는 달려와서 그런 어머니를 부축했죠. 그러면서 승태 씨 역시 저를 올려다보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죽을 죄를 지었다며 중얼거렸죠. 하지만 저는 숨을 크게 쉬고는 하객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결혼식은 끝났습니다. 축의금은 다시 돌려받으시고 준비한 답례품도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왕 여기까지 오신 거 식사는 꼭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외로 가장 신경 쓴 게 뷔페거든요. 끝으로 먼 걸음에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네요.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결혼식을 엎어버리고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승태 씨는 저를 잡았어요.
미서야, 잠깐만. 자기야, 나랑 이야기 좀 해. 저는 그 손을 뿌리쳤죠. 됐어. 사과는 그 정도면 됐으니까. 승아 씨 말이 맞아. 이혼보다는 파혼이 나은 선택이지. 그런 게 아니야. 나 진심으로 너 좋아해. 물론 처음엔 어머니가 등 떠밀어서 너한테 접근했어. 그걸 부정하려는 게 아니야. 엄마는 계속 결혼하고 나서 이혼을 해라, 너도 똑같이 바람을 피워라, 상처를 제대로 주라고 말했지만 난 그러려고 이 식장에 들어선 게 아니야. 그럼 뭐 어쩌자고 이 결혼을 진행했어? 널 놓치기 싫었어. 내가 진실을 말하면 넌 날 떠날 테니까. 일단 결혼하고 너랑 나만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한 거야. 우리 엄마 많이 아픈 사람이야.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언젠가는 이해하고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고, 의도가 뭐든 나한텐 말을 했어야지. 어쨌든 우린 여기까지야. 자기는 날 제대로 봐줄 줄 알았어.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그 사건이 있고 바로 얼마 뒤에 승아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교육이 모두 끝난 상태라 굳이 회사에 오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일을 그만두기까지 했지만요. 언니 고마워요. 그 말하고 싶어서 왔어요. 얼굴 보고 말하고 싶어서요. 고맙다니. 뭐 오빠랑 헤어진 거요? 아니요. 우리 엄마 정신 차리게 해준 거요. 엄마가 처음으로 저한테 그리고 오빠한테 사과하셨어요. 아빠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그 여자랑 다닐 때부터 한 번도 저희랑 눈을 마주친 적이 없었던 엄마였거든요. 처음에는 가여웠고, 그러다가 언니네 엄마가 미워졌고, 오빠도 나도 엄마한테 동화가 돼서 모두가 우리처럼 불행하길 바랬죠. 그래서 이제는 좀 덜 불행해졌나요? 아니요. 오히려 더 불행해졌죠. 오빠는 하루 종일 울고, 그리고 저도 후회하고요. 저 엄마한테 말씀드렸어요. 언니도 우리처럼 힘들게 살았다는 거. 직원분들에게 이야기 들어서 알게 됐거든요. 몰랐어요. 정말로 미안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더는 말하지 않았던 과거 때문에 그 가족들 모두가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평범한 집에서 평범하게 자랐다는 말이 그들을 자극했던 겁니다. 뒤늦게 제가 어머니에게 버림을 받고 아버지는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어린 나이부터 쭉 모셔왔다는 것도 몰랐던 거죠. 그러니 오해가 쌓이고 점점 더 저를 미워하게 됐던 겁니다. 다행히 그 사이에서 승태 씨와 승아 씨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며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저를 지키려고 했던 거였죠. 문득 저는 승아 씨에게 물었어요. 아이를 잃어서 상대의 친딸인 내게 복수를 하려고 했다는 건 알겠어요. 그럼 그 남자, 그리고 내 어머니에게는 왜 복수를 안 하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 빠를 텐데. 글쎄, 나름 복수는 했어요. 이혼을 안 해줬으니까. 근데 그거 이상으로 만나거나 찾아가진 않더라고요. 아마도 엄만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우리한테 복수를 해달라고 추후에 아빠 죽으면 장례식에 찾아가서 제대로 깽판을 쳐달라는 말만 한 걸 보면요. 그럼 지금은 어떠신데요? 똑같죠. 달라진 게 있다면 언니한테 미안해하는 거, 그리고 우리한테 미안해하는 거, 그게 전부죠. 사람이 반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쉽게 바뀌진 않잖아요. 결국 아빠 미워하고 그렇게 살긴 하겠죠.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승아 씨를 앞세워 시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끌고 저희 친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향했죠. 죽어도 가기 싫다던 시어머니였지만 제게 미안한 게 있어서인지 강하게 거부는 하지 못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친어머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그간 저는 제 어머니와 연락을 이어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알고 있었죠. 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부터 소식을 들었는지 제게 돈을 요구하며 일방적인 연락을 해왔거든요.
때문에 저 역시도 너무나 오랜만에 친어머니와 마주하는 자리였죠. 친어머니는 제 상상보다 훨씬 추하게 늙어 있더군요. 지난 세월이 불행했다고 말하지 않아도 미간에 잡힌 주름과 심술보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웃기게도 친어머니는 제가 데리고 온 사람을 못 알아봤죠. 자신이 그토록 괴롭혔던 남자의 본처였는데도 말입니다. 민서, 넌 이제야 오면 어쩌자는 거야? 이 엄마는 이제 안중에도 없어? 엄마 쫄쫄 굶고 있어, 알아? 너희 아빠 죽으면서 남긴 뭐 그런 거 없니? 너 이래서 돈은 벌긴 벌어? 근데 같이 온 사람은 누구야? 이런 자리에 꼭 누굴 데리고 와야 하니? 혹시 새엄마야?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자에 미쳐서 우리 아빠 버리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인생 참... 뭐? 미쳐? 너 엄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엄마는 무슨... 나 임신하는 순간부터 끔찍했다며. 엄마가 그랬잖아. 혹이라고, 기생충이라고. 나 들으라고 일부러 그 문 앞에서 싸운 거 모를까봐? 참 뻔뻔하다. 낳았다고 다 엄마는 아니야. 그저 엄마는 내 생물학적인 생모일 뿐이라고. 넌 고작 그 말 때문에 그래? 그냥 아저씨랑 싸우다 보니까 말이 잘못 나온 거야. 내가 너한테 잘했던 건 기억 안 나? 너 숙제도 돕고 또 뭐야? 그래, 내가 너 빵도 사줬잖아. 빵이라면 자다가도 깨는 너한테. 무슨 빵? 땅콩 버터 들어있는 그 빵, 그거 좋아했잖아. 엄마 다 기억해. 넌 어려서 몰랐겠지. 전 기가 차서 웃었죠. 엄마, 나 땅콩 알레르기 있어. 한 10번은 말했는데 참 어쩜 끝까지 그래? 엄마한테 찾아온 건 돈 주려는 거 아니야. 앞으로 연락 말라고 왔어. 그러자 친어머니는 소리를 꽥 지르며 제 멱살을 잡았죠. 야, 이년아. 이제 다 컸다 이거야? 부모 안 모시면 너 처벌받아. 내가 고소할 거야. 그때 승태씨 어머니가 끼어들어 그런 어머니를 밀어내며 말하더군요. 누구 마음대로 이 아이를 고소해?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으면 그런 고소하지도 못해. 부끄러운 줄 알아? 그렇게 늙을 거면 왜 그따위로 살았어? 당신이 뭔데? 누군데? 나? 이 아이 시어머니다. 왜? 한 번만 더 내 며느리한테 연락해봐. 아주 그때 내가 고소를 할 줄 알아? 평생 그렇게 살아. 자식 버린 벌 죽을 때까지 받으면서 남의 가정 파탄내고 다닌 거 후회하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살라고? 그 집을 나와서 한참을 그렇게 걸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있었죠. 그러다가 한 공원 벤치 앞에 가만히 서 있더니 오열을 하더군요. 제 어머니를 보는 순간 화가 났는데 제 어머니에게 했던 말은 사실 본인에게도 해당하는 말이었다면서 말이죠. 아무것도 해주지도 않고 자신의 감정만 쏟아내어 키운 아들과 딸에게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엄마였는지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미안하다며 이런 말을 했죠. 왜 그렇게 살았어? 왜 말을 안 했어? 그런 엄마 밑에서 어떻게 난 그것도 모르고 네가 행복하게 떵떵거리며 그렇게 산 줄 알았는데. 너무 미안해. 미안하다 민서야. 내가 내 자식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니? 나 이제 어떻게 살면 되겠니? 어? 가장 두려워하는 걸 마주하셔야죠. 그리고 과거는 그들에게 던져주세요. 시어머니는 실제로도 제 말을 따라주셨습니다. 평생을 미워했음에도 놓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던 바람나서 자식도 가정도 버린 시아버지를 만나러 갔죠.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에 정확한 모습은 모르지만 시어머니 말로는 내가 왜 이런 인간 때문에 인생을 허비했나 싶을 정도로 초라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다른 여자와 살림을 살고 있었고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두 분은 뒤늦은 이혼을 선택하며 시어머니의 복수는 마무리됐죠.
뒤늦게 다시 만나게 된 시어머니의 표정은 전과는 달리 편안해 보였습니다. 꼭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승아한테 연락처를 달라고 부탁을 했어. 많이 불편할까? 뭐 편안하진 않죠. 제 솔직한 대답에 시어머니는 웃더군요. 이래서 승태가 아가씨를 좋아했나 봐. 가식적이지 않고 솔직해서. 나랑은 너무 다른 사람이라 그렇게라도 결혼을 하려고 했던 거지. 근데 말이야. 정말 염치 없지만 아가씨.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이어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나 이젠 그런 짓 안 해. 그리고 내 아들 승태 아가씨한테 정말 진심이었어. 시작은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아가씨 그리워하고. 혹시나 아가씨가 용서한다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주지 않을래? 내가 정말 잘할게. 내가 싫다면 얼굴도 안 보고 살아도 되고, 용서한다면 진짜 최선을 다할게. 내가 아가씨 좋아하는 음식도 다 알아. 승태가 말해줬거든. 버섯이랑 새우장, 마늘장아찌도 좋아한다면서. 나 진짜 잘하거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저한테 청혼을 어머님이 하시는 건가요? 제가 묻자 시어머니는 엄청 당황하셨죠. 뭐 이게 청혼 같긴 한데 그러니까 좋아요. 청혼 받아들이죠. 승태씨 청혼보다 훨씬 더 멋지네요. 솔직히 상황만 놓고 보면 제 선택은 누구나 우려할 수준이긴 했어요. 복수 때문에 자식의 인생을 건 시어머니, 그걸 시킨다고 하는 승태씨, 얼굴이 닮았다는 이유로 미워하던 승아씨만 놓고 보면 최악의 선택이었죠. 하지만 왼손잡이인 저를 배려해서 자리를 옮겨줬던 시어머니, 저희 아버지처럼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달달 외우는 승태씨, 그리고 저를 그토록 미워했음에도 끝내 저를 위해 진실을 전하던 승아씨까지, 비록 복수에 가려져 잘 보이진 않아도 그들의 진심을 믿어보기로 한 거였습니다. 복수, 참 어렵죠. 복수를 하려면 2개의 무덤을 파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복수 자체를 하지 말라고 권하곤 하더군요.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복수를 할 상대가 자신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부터 판단을 하라고 싶어요. 복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 해도 괜찮다고 말이죠. 하지만 인생을 걸 정도가 아니라면, 혹은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면 복수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 정도 가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복수하는 시간조차 아까우며 그들은 어차피 스스로 파멸하게 될 거라는 것도요. 어쨌든 조금 이상하긴 한 시어머니의 청혼으로 저는 내년 봄에 다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잘 하라고 응원 부탁드려요. 이번엔 행복해 보려고요. 그러려고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